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 발길 닿기 어려운 첩첩산 중에 여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라기엔 민가 몇 채가 전부인 외딴 곳이었으나 그 적막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에 기대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윗골에는 산삼과 약초를 캐어 살아가는 신만이 부부가, 아랫골에는 사냥으로 생계를 잇는 사냥꾼 부부가 살았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립된 환경은 그들의 삶을 세상과 동떨어진 고요함으로 채워주었지요. 어이구, 형님, 또 산 타러 나가시오? 거 3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신만이야? 그냥 약초꾼이라 하시구려. 이거 조선 팔도 신만이들이 다 형님 같았으면 벌써 굶어 죽지나 않았을라나 몰라.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아무리 삶을 못 만지는 신만이라 한들 어디 토끼나 다람쥐 같은 놈들로 겨우 걸리는 사냥꾼만 하겠는가? 허이구, 죄에 돈도 안 되는 약초 나부랭이만 캐와도 바가지 한 번 안 긁는 토끼 같은 마누라가 집에 있다고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시오? 이거야 원. 어디 그 집 금슬이 하도 유별난통해 동네 남정네들이 아주 부러워서 길을 못 펴고 사니 산신도 눈꼴 싫어서 사냥감을 안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사냥꾼과 신만이는 서로 농을 주고 나눌 만큼 호영호재하며 살갑게 지내고 있었지요. 윗집의 신만이 내외는 둘 다 넉넉한 품을 지녔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산을 타 좋은 약재를 구해왔고 아내인 분이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말이 신만이지 제대로 된 삶을 구경해 본 것은 몇 해 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금슬은 가히 끈끈하기가 대단했지요. 해가 질 무렵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남편에게 분이가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올겨울 추위가 매섭다는데 땔감이 모자라지는 않을는지요? 괜히 일욕심 부리시다 몸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신만이는 분이가 건네는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걱정 말아요, 분이. 산의 나무는 썩어 넘치는걸. 당신 추위 타지 않게 아궁이에 불말을 날 없게 해줄 테니 염려 놓으시오. 내가 우리 분이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해줄 것이오.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분이는 남편의 넓은 등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품 안이 세상의 전부인 듯 안온했지요. 밤이 깊어 방문을 닫아 걸면 그들의 집에서는 소곤거리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의 농밀한 숨소리로 가득 메우는 질펀한 운우가락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유, 서방님도 참, 어쩜 이리 지치는 법이 없으십니까, 그래. 분이 같은 색시와 함께 사는데 지치다니. 그것이야말로 사내구실도 못하는 놈 아니겠소? 자, 그런 소리 마시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어서 이리 들어와 보시구려. 이번에는 내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한번 당신과 진득해져 볼 참이라오. 이윽고 호롱불이 후욱 꺼지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한밤중의 운우가락 소리가 지천으로 퍼져 풀벌레들도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버렸답니다. 반면 아랫집 사냥꾼 만식의 집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만식의 아내 점덕은 입만 열면 타박이여 바가지였어요. 만식이 힘들게 사냥해온 짐승으로 살아가는 살림에도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게, 오늘도 고작 노루한 마리요. 다른 사냥꾼들은 장에 나가 집신이라도 팔아오고 사냥철이 아니면 남의 집 머슴이라도 산다던데 당신은 어찌 그리 산에만 붙어 사는 게요. 이러다 올 겨울엔 굶어 죽기 딱이겠소. 저녁 상머리에서 점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짐승의 고기를 우악스럽게 씹어 넘겼지요. 점덕의 잔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사는 사냥꾼이 산에 있지. 그럼 어디에 있겠소? 굶어 죽을까봐 그러오. 그딴 것은 걱정일랑 마시오. 내 손에 활과 칼이 있는 한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당신 입구멍에 풀칠만은 시켜줄 터이니
만식이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이 지긋지긋한 삶이 버거웠지요. 점덕과 그는 애초에 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식의 집안이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돈 많고 수단 좋은 점덕의 부모가 그 빚을 탕감해주게 되었지요. 그 대신 내다 치우듯이 집안의 장녀이자 노처녀로 밥을 축내고 있던 점덕을 만식과 혼인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만식은 어쩔 수 없이 점덕을 아내로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여인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 점덕 역시 만식을 돈 벌어오는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들의 집에는 사랑도 정도 아닌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만식의 마음 속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다른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윗집의 분이었어요. 처녀 시절의 분이는 만식에게 산골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였답니다. 그는 분이를 남몰래 연모했지만 변변찮은 자신의 처지와 어쩐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의 고고함 앞에서 고백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명의 장난처럼 원치 않는 여자 점덕과 묶여버렸지요. 산골 생활은 적적했기에 윗집과 아랫집은 겉으로는 친형제처럼 서로 돕고 지냈습니다. 사냥감을 나누거나 약재를 캐오면 조금씩 건네주는 식으로 왕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만식에게 그 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윗집에 갈 때마다 부녀와 그의 남편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만식은 윗집 신만이에게 줄 사냥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방문이 열린 틈으로 부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노루간을 좀 얻어왔어요. 아랫집 홍서방이 주신 건데 사내의 몸에 좋다고 하니 우리 서방님 많이 드셔요. 허허허. 아니, 보시오 임자. 내 몸이 이 이상 좋아지면 야밤마다 우리 분이는 나를 어찌 감당하려 그러시오? 요사이 내가 조금 소홀했다고 이리 눈치 주는 것이오? 아유, 정말로 못 말리신다니까. 신만이의 굵직한 웃음소리와 분이의 교태 섞인 비음에 만식은 사냥감을 들고 있던 팔에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비를 향한 분이의 목소리는 늘 상냥했고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만식의 심장 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육설,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나 아니던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내가 먼저 연모했던 분이거늘 어찌 저리 다른 사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이토록 혼인 생활에 염증만 느끼고 있는데. 만식은 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신만이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신만이를 사랑하는 분이가 야속했으며 자신과 한 집에서 사는 점덕에게는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은 사냥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점덕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만식에게 건네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너무도 부드럽고 애틋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집안에서 웬 낯선 사내의 나직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잉, 이거 봐, 석강이. 자넨 정말이지. 이런 산골짜기에서 남의 집 세경이나 받아먹고 살기엔 아까운 존재란 말이여. 이 우람한 것 좀 보라지. 이걸 그냥 놔두고 어찌 사신대? 어휴, 아지매의 그 시커먼 속은 정말 한양 그 누구를 가져다 붙여도 아니 될게요. 참으로 어쩜 그리 음탕하시오? 집안에서 들려오는 외도의 현장에 만식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점덕은 다른 고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는 젊은 머슴과 함께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만식의 이부자리 위에서 서로를 탐하고 있었지요. 만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헌데 배신감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묘한 해방감과 번뜩이는 꾀였어요. 저 천하의 못된 것이 이제는 일말의 부부간 신이마저도 져버리는구나.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네가 그리 나와주는 덕에 나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이젠 해치울 수 있게 되었어.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우연히 맞이한 아내의 추악한 비밀은 오히려 만식에게 복수와 욕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악한 계책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아내 점덕과 다른 사내의 은밀한 만남을 확인한 그 밤, 만식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밤, 만식은 헐레벌떡 윗집 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경수님 계시오? 문을 연 분이의 얼굴에도 이미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나, 어쩐 일이세요? 만식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어제 밤부터 도통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네 어디에도 없어서 이 밤중에 형수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만식의 말에 분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글쎄요. 저희 집으로는 안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서방님도 어제 산에 가시고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해가 져도 오시질 않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요? 두 분이 함께라. 허,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어찌 된 것일까요? 만식은 의도적으로 두 분이 함께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하고 되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함께라니.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이내 말을 거두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수님. 그저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수소문을 해보도록 하지요. 산이란 언제나 위험하니 말입니다. 만식은 분이를 남겨두고 곧바로 대처로 나갔다 온다며 뒤돌아섰고 만식이 남기고 간 섬뜩한 암시는 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지요. 이후로 만식은 며칠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대처에서 돌아온 그는 점덕이가 다른 사내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만이가 사라진 것도 사실은 제 부인 점덕과 함께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만식 씨가 더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 이젠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소문은 분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신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소문은 불길처럼 여담고를 휩쓸었고 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일을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또 빌며 그녀는 못내 귀를 닫고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분이는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버렸어요. 남편의 부재와 소문의 무게로 분이의 작은 몸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언제나 깨가 쏟아지는 금술좋던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분이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집안의 고요를 찢어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을이 깊어지자 고립된 산골 마을에서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처에 나가 아내의 소식을 탐문하던 만식이 돌아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찾지 못한 상심과 분이를 향한 염려가 뒤섞여 있었지요. 형수님, 백방으로 수소문해보았으나 제 아내는 결국 찾지 못한 듯합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는군요. 만식의 침통한 표정에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분이의 앙상해진 모습과 깊어진 눈매를 보며 가슴 한편에 묘한 만족감과 함께 오래 억눌렀던 연모의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께서는 아무래도 정말로 점덕이와 함께 나서신 것이 아니실지. 그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에 분이가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서방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소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분이의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 나날들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덧 속절없이 몇 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쯤 되니 만식은 서서히 분이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있던 참이었지요. 땔감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말없이 장작을 패서 쌓아주었고 굶고 있는 분이를 위해 사냥한 짐승의 고기로 국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한 술이라도 좀 들어보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뭐라도 좀 드셔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위로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분이는 처음에는 만식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차츰 그의 묵묵한 보살핌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여담고를 하얗게 뒤덮자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밤, 만식은 술에 취한 채 분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분이 형수님 계십니까? 문을 열어준 분이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술 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분이를 향한 억눌린 욕망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걱정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식 씨, 어찌 이러셔요? 게다가 어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정신 좀 차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요. 동네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리 계실 참이십니까요? 벌써 시간이 이리도 흘렀는데 이러다 정말로 큰일 나신다고요. 제 식구 버리고 바람나 도망친 사람을 언제까지 혼자 가슴에 담고 사실 작정이시오? 만식이 분이에게 다가가며 소리쳤고 분이 또한 깊은 그간의 상실감과 고독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눈치챘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형수님 생각밖에 없는 나를 좀 봐주시오. 제발. 나에게는 정녕 아무런 마음조차 없는 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티가 나는 법이라 했던가요? 그날따라 유난히 분이는 비어있는 자신의 옆자리가 뼈저리게 시려왔습니다. 목 놓아 절규하듯 뱉어내는 만식을 바라보며 분이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지요. 어쩌면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대한 반항심이었을지도 혹은 단순히 따뜻한 체온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그간 현실을 외면하며 버텨왔지만 서러움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결국 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만식의 품에 안기고 말았지요. 이젠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나를 두고 다른 여인, 그것도 한이웃으로 지내던 남의 집 아내와 눈이 맞아 나가버렸으니 속이 상해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형수님, 아니 분이 이제 그런 사내는 있고 눈앞에 나를 좀 봐달라는 말이여. 사실은 내가 분이를 먼저 좋아했다는 것을 왜 몰라주나? 당신이 혼인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나는 분이 너만을 좋아해왔단 말이여. 나는 분이 당신을 결단코 먼저 떠나는 법이 없을 것이니까. 그 밤 만식의 절절한 외침을 끝으로 눈 내리는 여담골에서 두 사람은 지난날의 비극과 상실감을 잊으려는 듯한데 뒤엉켰습니다. 쌓아둔 외로움과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밤이었어요. 분이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만식의 묵직한 품 안에서 탄식의 숨을 깊게 뱉어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진 두 사람의 거칠고도 뜨거운 운우지정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의 도피처를 찾게 되는 물꼬와 같았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만식은 분이를 여보라 부르고 분이 또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고 뜨거웠습니다. 만식은 분이를 향한 오랜 욕망을 채웠고 분이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과 함께 외로움을 잊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들은 지난 비극을 애써 잊은 채 여담골의 봄을 함께 맞이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행복이 실은 끔찍한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사한 봄날 꽃 피고 새우는 어느 날이었지요. 분이는 남편 만식이 좋아하는 곰치를 뜯기 위해 산속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날씨가 꽤 괜찮으니까 평소랑은 다른 곳까지 가보자. 혹시 알아? 귀한 나물이나 약초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따뜻한 봄볕 아래 행복한 마음으로 산나물을 뜯으며 그녀는 점점 더 산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한창 채취에 열중하던 그녀의 눈앞에 어느 바위 틈새와 풀숲 사이에 처박혀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게 무엇이?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갔던 분이는 그만 그곳에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악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고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시신의 형체가 어째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부패해 가는 시신은 바로 점덕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던 자신의 남편 신만이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세상에나. 참말로 서방님이란 말이에요? 분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움을 억누르며 좀 더 자세히 시신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곧 시신의 안주머니에서 지난 생일 때 자신이 곱게 바느질하여 만들어준 손수건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참말로 서방님이 맞단 말입니까?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외딴 곳에서 이리 계셨다는 말이어요. 분이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땅이 꺼져라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신에 굳게 움켜진 오른손에 시선이 갔지요. 서방님, 무엇을 쥐고 계시기에 이리도 힘껏 마치 한이라도 맺힌 듯이 손을 꽉 움켜쥐고 계신답니까? 눈물을 닦아낸 분이는 손을 털고 시신의 오른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낡은 단추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상당히 익숙한 모양새의 단추였습니다. 그녀는 퍼뜩 어떤 생각에 미쳤고 시신의 주변을 잘 정돈하여 숨겨둔 뒤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지요. 분이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만식이 지난 가을 자주 입었던 낡은 조끼를 꺼내보았습니다. 조끼에는 단추가 몇 개 달려 있었는데 맙소사 그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끼에 남은 단추와 남편 손에서 나온 단추를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였지요. 단추는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끔찍한 진실이 분이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자신의 지아비를 점덕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감행한 몹쓸 위인으로 만든 사람. 자신의 남편을 저토록 참담한 몰골로 버려둔 범인은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냥꾼 만식이라는 것 말이지요. 내가 참으로 미쳤었구나.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아비를 죽인 원수와 함께 지낸 것도 모자라 밤마다 그와 살을 섞고 정까지 통했다니. 밀려드는 충격으로 분이는 혼절할 듯 방바닥에 실신했고 그렇게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듯 절규하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온몸의 수분이 다 쥐어짜질 만큼 울고 또 울었을 때 분이의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서서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만식이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분이의 얼굴에 떠오른 차가운 표정과 그녀의 손에 들린 단추, 그리고 바닥에 놓인 조끼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분이, 당신 설마? 만식은 그녀가 모든 것을 파악했음을 직감했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만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이어 만식의 입에서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 나왔답니다. 다 내 잘못이오. 분이가 상상하는 것이 맞소. 내가 그만 형님을 그리 만들고 말았다오. 내 당신을 너무나 연모하고 있었기에, 그랬기에 형님과 당신이
행복한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것이오. 눈물 범벅이 된 만식은 오랜 기간 묻어둔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했지요. 때는 거슬러 올라가 만식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냥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점덕과 이웃고을 머슴이 붙어먹는 것을 알아차린 시기였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확인한 이후로 만식은 며칠간 점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그 머슴을 만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점덕이 평소 인적이 드물고 지형이 험한 산골짜기에 오래된 고목 아래 바위골에서 그 머슴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하기 쉬운 위험한 곳이었기에 오히려 인적이 드물어 미래를 즐기는 남녀의 방문이 종종 있어 오던 곳이었지요. 약속 당일에 질 무렵 만식은 외출했다 돌아오는 점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요? 집구석은 파리만 날리게 비워두고. 그러자 점덕이 심드렁이 대꾸했지요. 흥, 당신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나까지 집에 붙어 앉아 있어야 하오? 이래저래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왔소? 그나저나 오늘은 아예 겨우 코딱지만한 토끼 한 마리시네? 이제 아예 놀고 먹기로 작정이라도 한 겐가? 점덕은 만식이 가져온 사냥감을 내려다보고는 또 다시 한숨을 쉬며 타박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다툼이 시작되었겠으나 만식은 그녀의 말을 뚝 끊었지요. 그러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이리 와 앉아보. 뭔데 그러시오? 또 쓸데없는 소리나 하려는 건 아니겠지? 실은 내가 말이야. 오늘 산에 갔다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지 뭐야. 신만이 형님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양일세.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데 이게 한 뿌리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뿌리인 거야. 이걸 그대로 캐서 돌아오던 중에 아무리 보아도 이 시간에는 신만이 형님과 무조건 마주치겠다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회에 숨겨두었다는 거 아니겠어? 괜시레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아니 되니까 말이야. 행여나 신만이 형님이 사실 자기가 봐둔 거라고 우기기라도 하면 이거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이 말씀이지. 진정 그것이 사실이오? 100년근, 그것도 20뿌리!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점덕의 목소리가 상기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고목 아래 바위골 쪽 절벽 근처에 내가 면포로 잘 싸서 숨겨두었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신만이 형님과 엇갈리지 않게 그리 가서는 자네랑 나랑 이웃고을 장터에다가 후딱 팔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돈을 벌게 되는 거라고. 만식은 점덕이 머슴과 미래하기로 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여기서 멈출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이번에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점덕이 머슴을 만나러 가는 김에 자신의 미끼를 반드시 물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점덕은 잠시 갈등하는 듯 보였지요. 허나 만식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라는 말이 그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깊게 물든 그날 밤, 머슴과 만나기로 한 시각보다 한참이나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점덕이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실눈으로 확인한 만식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말한 곳에 바위 틈에서 숨겨진 면포를 찾느라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에 만식은 씁쓸한 뒷맛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머슴과 야반도주를 하려 했든 그녀 자신이 혼자 꿀꺽하려 했든 어쨌든 그녀의 장밋빛 미래에 지압인 만식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음은 자명해졌지요. 걔서 혼자 뭐 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산삼뭉치들을 찾느라 그리 분주하신가? 에그머니나,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점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만식은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점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고 있지 않았지요.
만식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몸을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행동과 험한 지형에 발을 헛디딘 점덕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만식은 점덕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어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머슴에게 덮어씌우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를 처리한 만식은 곧바로 윗집 신만이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만이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만식은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만이가 홀로 산행에 나선 틈을 타 그 뒤를 밟았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서 신만이를 마주친 만식은 망설임 없이 이를 실행했지요. 신만이는 미처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쓰러졌고 만식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주검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깊은 바위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분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주검은 그렇게 차갑고 축축한 바위 아래에 버려졌지요. 그렇게 일을 끝마친 만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손을 깨끗하게 씻고서 분이를 찾아갈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신만이가 동시에 사라진 것을 이용해 분이를 뒤흔들 작정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만식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자 분이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만식이 그녀의 낯빛을 살펴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분이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랬었군요. 솔직하니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요. 당신 줄곧 나를 흠모해 오셨다 이거지요? 그리 중얼거린 분이는 만식의 조끼에서 떨어진 단추를 주워 부엌 아궁이에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분이 지금 무슨 이거면 당신이 그리했다는 증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분이는 만식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배시시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나도 실은 그간 남모르게 서방님의 단단한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도 꿔왔답니다. 이제와 과거가 무엇가 중요하겠어요? 분이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리 말하며 만식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만식은 그녀가 보인 행동과 미소에 왈칵 감격하여 그녀를 거세게 품에 안으며 소리쳤지요. 고맙소이다 임자. 내 앞으로 임자에게 더욱 잘하리다. 우리 앞으로 과거 따윈 완벽하게 잊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요. 허나 만식은 보지 못했지요. 자신을 안고 있는 분이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데 뒤엉켜 마치 지난 날을 잊기라도 하자는 듯 격렬하게 운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동안 거나하게 질척이는 시간이 지나갔고 분이는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지요. 잠시 후 술상을 차려온 분이는 만식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자, 술 한잔 하시어요, 서방님. 오늘 밤은 유난히도 깊으니까요. 사냥꾼 만식은 하초만 가린 상태로 분이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술을 마신 만식은 몸부림을 치다 각혈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분이를 향한 허망한 시선을 보내다 결국 쓰러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만식의 마지막 순간 그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의 얼굴은 차가운 눈빛으로 싸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산속으로 들어가 신만이 남편의 시신을 정성 들여 수습했습니다. 외롭게 부패하고 있었던 시신 앞에서 분이는 또 한 번 오열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서방님. 당신을 이리 찬바닥에 눕혀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만 원망하며 살았다니. 그러고도 제가 어찌 감히 당신의 반려였다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당신을 그리워한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라도 편히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가셔요. 그녀는 신만이의 시신을 정성껏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리며 추모를 마쳤지요.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만식의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형태의 애정을 주었던 또 하나의 지아비였던 것을 분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당신 역시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가시란 말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그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준 일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만식의 시신 또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분이는 비극과 모든 악몽의 흔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려는 듯 자신의 집과 만식의 집 모두에 불을 놓았습니다. 마른 나무와 짚은 삽시간의 불길에 휩싸였고 시뻘건 불길이 첩첩산 중 밤하늘을 밝게 물들였지요. 분이는 불타는 여담고를 뒤로하고 홀로 산길을 걸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신만이의 무덤과 사냥꾼 만식의 무덤에는 각기 다른 색의 꽃이 피어올랐는데 후세에 들어 사람들은 그 꽃의 줄기들이 분이가 떠난 방향을 향해 휜다하여 함부로 그 꽃을 꺾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서산 너머로 니엇니엇 해가 기울어가는 초저녁 고향으로 돌아온 서대감의 기와집 마당에는 벌써부터 땅거미가 스멀스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두께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졸한 기와집은 한때 종이품 참판의 위세를 담았던 곳이라기엔 소박하기 그지없었으나 대감의 강직한 성품처럼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간간히 부는 저녁 바람에 몸을 맡겨 청명하게 맑은 소리를 낼 뿐 인적 드문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답니다. 일찍이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서대감이었지만 올곧은 성정 탓에 권력의 부침 속에서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고 속절없이 낙향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화는 이제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았으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키워온 아들 하나와 적막한 고택뿐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등진 지도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 흘렀어요. 텅 빈 안채의 싸늘함은 시간이 흘러도 쉬이 가시지 않았으며 밤마다 깊은 외로움과 사별한 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이는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벼슬에 있을 때나 낙향한 지금이나 청렴함을 미덕으로 삼아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살림살이는 전직 참판대감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빠듯했답니다. 사정이 이러니 홀로 지낸 시일이 쌓인 사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스산한 기운뿐이었지요. 어느덧 지천명을 훌쩍 넘겨 50 중반에 이른 나이. 주변에서는 더러 재혼을 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서대감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염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이 나이에 새로이 부인을 맞는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홀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풀리지 않는 번민의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니 낮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으며 눈밑은 퀭하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서 호령하던 기계는 간데없으며 이제는 그저 고독과 시름에 지친 늙은 사내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칠 뿐이었지요. 그날도 서대감은 밀려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채 돛돌에 걸터앉아 깜빡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옛 친우 홍대감이었답니다. 낙향한 후 근동에 아는 이 하나 없어 적적했던 터에
옛벗의 방문은 가문 끝 단비처럼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홍승지 아니신가? 서대감은 저도 모르게 반가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허, 서참판 오랜만이구려. 명색이 선비의 근간을 둔 반가의 귀인께서 대낮부터 이리 졸고 계시면 어쩐다는 말이신가? 혹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 겐가? 홍대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서대감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아니세. 그저 요사이 밤잠을 설쳐서 그러이.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안으로 드시게나. 서대감은 멋쩍게 웃으며 친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벗은 회포를 풀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홍대감의 눈에는 친구 서대감의 얼굴에 들이운 깊은 그늘이 선연히 보였습니다. 예전의 총기와 활력은 희미해졌으며 고단함과 외로움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 했지요. 친구의 안색을 살피던 홍대감은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며 조심스레 사담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저 노쇠한 두 명의 벗 사이에는 오랜 우정의 따스함과 함께 서대감을 걱정하는 홍대감의 염려 어린 눈빛만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의 모습을 마주한 그 이후로 홍대감은 벗의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듯 틈만 나면 서대감의 집을 찾았지요. 두 늙은 벗은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며 소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대감의 노력에도 친우인 서대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니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았고 안색은 더욱 어두워만 졌습니다. 도대체가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하는 것인지 또한 아들의 교육은 어찌하고 있는지 홍대감의 염려는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시게, 서참판. 나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게나. 어느 날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던 홍대감이 보다 못해 입을 열었지요. 내 그간 자네를 쭉 지켜보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리 홀로 지낼 셈인가? 내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 했네만 지금 자네의 꼬락서니를 좀 보시게나. 자네는 이제 예전에 그 조정을 호령하던 나이가 아닐세. 몸도 돌보아야 하고 하나뿐인 자식 녀석 앞길도 생각해야지. 상처한 지도 벌써 이리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 새로이 혼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은 고마웠으나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요. 허허, 홍승지, 자네마저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이미 50를 넘긴 지 오래일세. 이 나이에 어느 처자가 늙수그레한 호라비에게 시집을 오려 하겠는가? 자식 녀석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네. 더는 그런 말 말게나.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 끝에는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호통이라도 쳤을 법한 강직한 성품도 세월과 고독 앞에 많이 무뎌진 듯 했지요. 하지만 홍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서대감 몰래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둔 터였지요. 여보게, 너무 그리 낙담만 할 일이 아닐세. 내 자네를 위해 받은 처자가 있다네. 아니, 나를 위해 받은 처자라니.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서대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민망함과 자조의 빛으로 흐려졌어요. 설마 아니, 자네? 어허, 이 사람. 농담이 지나치시네 그려. 농담이라니 천만에 다름 아닌 옆마을 고생원대 규수 이야기네. 그 집이 대대로 과거 급제자가 없어 문벌은 우리만 못하지만 살림살이는 수천석을 헤아리는 부를 축적한 집안이지. 더구나 그 여식이 행실이 바르고 용모 또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네. 나이도 이제 겨우 혼기를 넘긴 20살 전후라 하니 자네에게는 조금 과분할지 모르겠으나. 홍대감은 성품상 몹시도 무안해할 서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살짝 농을 곁들인 듯 분위기를 풀어나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원대 규수에 또한 그 나이가 20이라. 허, 이보시게 홍승지. 내 처지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겠구만. 내 어찌 감히 그런 어린 규수를 넘볼 수 있겠는가. 남의 집 귀한 여식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구만. 당치도 않은 말은 그만하시게. 아니, 자네 처지가 어디가 어떻다고 이러시는가? 그리고 다른 대감들은 본처를 두고서도 그보다 어린 교수들을 잘만 첩으로들 들이고들 있음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아직도 그리 속절없이 자신을 낮추는가? 물론 고생원 집안에서도 내놓고 반기지는 않겠지. 허나 자네가 누군가? 한때 참판을 지낸 몸 아닌가? 거기에다 그 집안이 돈은 많아도 대대로 벼슬길이 막혀 늘 그것을 한스러워한다네. 그러니 자네 같은 명망 있는 이와 사돈을 맺는다면 가문의 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허, 아무리 그러한들. 그만, 쓸데없는 잔소리는 이제 마시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네. 그러니 자네는 잠자코 내 말만 따르게 아시겠는가? 홍대감은 마치 제일인 양팔을 걷어붙이며 서대감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쇳불도 단김에 빼기로 소문난 성미의 홍대감은 정말로 일사천리로 판을 벌였습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 간다는 핑계로 근동의 선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시회를 겸한 잔치를 성대하게 연 것이었지요.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나는 잔치에는 당연히 서대감과 고생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자중의 기분이 한껏 달아오른 저녁 무렵 홍대감은 슬며시 고생원 곁으로 다가가 술잔을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근동 양반가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며 가문의 내력을 넌지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고생원 집안에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것을 꼬집으며 안타깝다는 듯 슬그머니 말을 흘렸지요. 고생원은 가뜩이나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터라 얼굴이 불쾌해진 채 변명도 못하고 술잔만 연거푸 비웠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대감은 때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낮춰 고생원에게 속삭였어요. 여보시오, 고생원, 너무 속상해 마시오. 집안의 문벌이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소. 허나 좋은 사위, 그것도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를 들여 집안 사람으로 세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법. 이참에 어떻소이까? 괜찮은 사위를 얻어 허울뿐인 반가라는 오명을 싣고 이번 기회에 가문의 위상을 높여볼 생각은 없으시오? 내 마침 고생원께 딱 맞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소이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라니 그것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생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홍대감은 자중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저편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서대감을 턱짓으로 가리켰지요. 저기 서참판을 보시오. 비록 지금은 야인으로 지내고 계시나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 명망이 자자했던 분 아니시오. 저런 분을 사위로 맞으신다면 고생원 댁 가문에도 큰 빛이 될 것이외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좋은 인연이 있지 않겠소? 순간 술렁이던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선비들은 홍대감이 술김에 망령이라도 든 것인가 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고 멀찍이서 제게 쏠리는 겸연쩍은 분위기를 읽은 서대감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장 놀란 것은 고생원이었답니다. 그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판을 지낸 서대감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임이 분명했으나 예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진 그의 많은 나이와 수척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고생원은 이내 홍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단 혼인은 일륜지대사라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 집사람과 상의부터 좀 해본 이후에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고생원은 부인에게 홍대감의 제안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부인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았답니다.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신 geb니까? 그놈의 문벌, 아주 그만 좀 하셔요. 그것이 어디 쌀밥이나 먹여주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우리의 가세를 부러워하고 있거늘 대관절 무엇이 아쉽다 하여 그 늙고 가난한 호라비에게 우리 귀하디 귀한 딸을 해치우듯 넙죽 던져주란 말씀이에요? 어허, 부인, 네,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부인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문과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집안에서 돈푼으로 떵떵대는 꼴이 참으로 비루하다며 두고두고 입방하여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 그저 일개의 가난한 호라비로 치부할 사람은 아닙니다. 참판의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 글쎄, 참판이고 참판아랩이고 뭐가 됐든 간에 여식의 앞길을 팔아 문벌 사위를 집안에 들인다 하여 여지껏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던 우리 인생의 꽃길이라도 펼쳐진다 합디까? 저는 이미 수십 리 밖에 사는 부잣집 도령들과 온담을 주고받는 중이란 말입니다. 허니 다시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마셔요.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고생원을 몰아세웠고 기세에 눌린 고생원은 결국 다음 날 홍대감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먼 곳에 젊고 부유한 신랑을 사윗감으로 정했다는 소식도 곁들이며 말이지요. 홍대감은 낙담하여 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거 참으로 면목이 없네. 고생원 댁에서 이미 다른 혼처를 정했다는구먼. 서대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네. 그게 당연한 반응이지를 않겠는가. 애당초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었지. 괜히 자네만 애쓰게 만들었구먼. 괜찮네. 이제 그만 잊으시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저편에서 한가닥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지요. 역시 자신 같은 늙은 호라비에게는 봄날 같은 인연은 허락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그는 속으로 되뇌이고는 자조 섞인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대감은 고생원 댁과의 혼담이 무산된 것을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며 다시금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요. 한편 고생원 댁에서는 마침내 여식의 혼례날이 밝았어요. 그야말로 마을이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는 수줍은 얼굴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생원 내외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분주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약조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먼 길을 온다던 신랑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길이 멀어 늦는가 보다 여겼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점차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중천을 넘어 서서히 기울어 가는데 진작에 도착했어야 하는 신랑의 행렬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고생원 내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고생원의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설마 오는 길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정말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이대로 딸아이가 혼례도 치우지 못하고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찌하나. 이미 초래천까지 성대하게 차려놓은 마당에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몇몇 인형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바로 신랑 측에서 보낸 청지기와 하인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낯빛은 잔치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게 몹시 초췌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청지기는 헐떡이는 숨을 겨우 고르며 고생원 앞에 엎드려 비통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고생원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신랑 되실 도련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만 낙마하시어. 목숨을 잃고 마셨지 뭐겠습니까요. 순간 잔치마당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고생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고 안채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고생원의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실신할 듯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혼례 날 신랑이 죽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요? 새 신랑의 처지도 딱하게 되었지만 사실 고생원의 걱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풍속대로라면 이제 자신의 딸은 신랑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음에도 혼담을 나누고 혼례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청산과부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야 할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곱디고 온 딸 자식의 앞날이 시커먼 먹구름에 뒤덮이는 순간이었으니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당혹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홍대감이었어요. 홍대감 역시도 신랑의 급사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그의 머릿속에는 건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망해하는 고생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지요. 여보시오, 고생원. 모두가 기뻐해야 할 잔칫날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만 고생원은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비이지를 않소. 여식이 당장의 청산과부로 혼사당일에 지아비를 잡아먹은 과부 귀신이 붙었다는 소리가 도는 것만은 막아야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생겼는데 이리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말이오. 어차피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오. 허나 지금이라도 신랑을 새로이 구해 바꿔본다면 따님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소이까? 고생원은 멍한 눈으로 홍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모른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일이 침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신랑을 바꾸다니요. 이리도 성대하게 동네가 더 나가도록 난리굿을 펼쳐놓고서는 혼례를 하노라 잔치까지 연 마당에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과부가 된 여자를 어느 누가 데려간답니까? 일전에 내 제안 기억하시오? 바로 서대감이 있지를 않소. 지난번 내가 혼담을 넣었을 때 받아들이지만 않았을 뿐 서대감도 완강히 못을 박으며 내치지는 않았었소. 지금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의 성품상 이러한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오. 어차피 초래청은 차려졌고 여기 모인 하객들은 오늘 맞이할 본래의 신랑이 변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지 않소. 허니 지금 서대감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대개 따님은 청산과부가 되는 불행을 면하고 대개 가문은 명망 있는 사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어디 있겠소? 아니 그렇소? 홍대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생원 부부는 홍대감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 자식이 평생 청산과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가난하지만 인품 좋고 명망 높은 서대감을 사위로 맡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결국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대감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결과를 일궈낸 홍대감은 곧장 말을 달려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서대감에게 홍대감은 자초지종을 숨가쁘게 설명했어요.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 과부가 될 위기에 처한 고생원의 딸, 그리고 다시 없을 기회. 홍대감은 서대감을 설득하며 어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초래청으로 가자고 재촉했답니다. 그러나 서대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어허, 여보게 홍승지. 네, 나를 아끼는 자네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닐세. 허나 나를 어찌 그리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말인가.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 내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내몰아야 자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는 이 나라 종묘사직에 몸담은 선비로서 참아할 짓이 못되네. 허니 돌아가시게. 서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하지만 그 속에 어딘가 흔들리고 있는 목소리의 끝을 눈치 빠른 홍대감이 읽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홍대감은 친구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답니다. 여보게, 물론 내 자네의 그 청렴함 모르는 바는 아닐세.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그 대쪽 같음을 흠모하여 내가 자네와 이토록 오랜 기간 벗의 기쁨을 나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마리아 바른 말이지. 자네가 신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저 하늘의 뜻이 그러했을 뿐일세. 지금 자네가 나서지 않으면 저 어린 신부는 평생을 한 맺힌 과부로 살아야 하네. 또한 자네의 처지를 생각해보게. 언제까지 그리 외롭게 지낼 셈인가? 자고로 사내는 여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들어가는 법이야. 이는 하늘이 자네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네. 자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저 불쌍한 처자는 죽을 때까지 서방 잡아먹은 과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 허니 이 사안을 외면하지 말게나. 홍대감의 진심 어린 설득은 계속 이어졌고 한참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던 그의 정성에 서대감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지요. 과연 이것을 덥석 받아들여도 옳은 일인가를 헤아리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살 남짓 처자의 기구한 운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또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니 홍대감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았음은 덤이었지요. 오랜 침묵 끝에 서대감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자네의 뜻을 따르겠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모관대를 찾아 입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혼례복이었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홍대감과 함께 고생원 댁으로 향했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희한하게 그리고 또 극적으로 뒤바뀔 줄은 몰랐던 서대감은 참으로 무안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등에 올랐습니다. 초로래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생원 댁대문 앞은 여전히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늙수그레한 신랑 서대감의 등장은 모여든 하객들과 구경꾼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술렁임을 자아냈어요. 저마다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고 안채에서는 딸의 기구한 운명을 직감한 고생원의 아내가 목 놓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몇몇은 설마 서대감이 신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그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지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고생원은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낮은 목소리로 하인들을 물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엄히 다짐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좌중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으며 어색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는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어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으나 여느 첫날 밤의 설렘과 흥겨움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떠들썩한 구경꾼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도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병풍 뒤에 곱게 앉아있는 어린 신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서대감 역시 차마 먼저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지요. 한참 만에야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부인. 상황이 이리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소이다. 일이 황망한 상황에서 부인을 맡게 되었으니 나 역시 적잖이 무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려. 그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오? 하도 정신이 없었던 통에 내 아내들 사람의 이름조차 전해 듣지 못하지를 않았겠습니까? 소첩, 고가의 설유라 하옵니다. 설유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오. 아무튼 부인, 다시 한번 부인에게 닥친 기구함에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을 전하겠소. 더구나 내 이미 나이가 많고 첫 혼인도 아닌 재혼인데 부인과 같이 어여쁜 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내 복이 과분한 듯하오. 할 말은 아니지만 참으로 미안하고도 또한 고맙소이다. 오늘이 초야라고는 하나 우선은 너무도 갑작스레 펼쳐진 난리통에 몰랐을 부인의 심란한 마음부터 추스리는 것이 좋겠으니 오늘은 아무 생각일랑 마시고 그저 푹 쉬시지요.
나 역시 별도로 이부자리를 만들어 따로 자도록 하겠소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린 신부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뜻밖의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맑고 단아한 기품과 함께 홍조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었사오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지요. 황망한 상황에서 대감을 난군으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이 딱한 처지를 외면치 않으시고 감싸주신 대감께 깊이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시간의 간극은 있사오나 이러한 인연 역시 하늘이 특별히 맺어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라 여기겠사오니 부디 대감께서도 불편한 마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첩은 이제 대감을 하늘 같은 지아비로 여기고 충실히 내조하겠사옵니다. 어린 신부의 당차고 속 깊은 말에 서대감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신부의 지혜와 배려심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짐을 느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답니다. 이렇듯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신혼밤은 부부의 주고받는 말 속에서 조용히 날이 밝았으며 어린 신부는 혼인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 저희 본가에서는 어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젠 서가의 안식구가 된 사람으로 하루라도 빨리 집안의 살림들을 익혀나가야지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니 더욱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방님, 어서 우리의 집으로 넘어가요. 허허, 부인, 참으로 그 성미가 못 말리겠소. 내 두고두고 부인 같은 천하제일의 색시를 맞이한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하겠구려. 그리하여 설류의 청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짐과 살림살이들을 수레에 싣고서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설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꿰차기 시작했지요. 제 나이보다도 훌쩍 많은 전처소생인 서대감의 아들을 마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살뜰히 보필했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나갔답니다. 서대감은 한편으로 쑥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뜻밖의 행운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준 자신의 예뻐신 홍대감에게도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대감 부부의 많은 나이 차이를 두고 처음에는 수근거리며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허나 시간이 점점 흘러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또한 가문이 나날이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혹자는 여전히 그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온갖 역경과 우연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천생연분이라며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다른 이들의 시선이 어떻든 당사자들인 두 사람끼리 부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인의의 질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되었지 않느냐며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어린 부인은 이듬해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터울로 아들과 딸을 더 낳아 스라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되었지요. 그녀의 현명한 내조와 서대감의 올곧은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훗날 두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또한 막내딸 역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그 집안의 현모양처가 되어 가문을 부흥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워 그야말로 안주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지요. 서대감의 가문은 크게 번창하였고 그 후손들 또한 대대로 복록을 누렸답니다. 후세에 전해지기를 서대감과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무려 3대가 정의품 이상의 문관을 역임한 가문에 주어지는 영예인 기로소에 드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국가 원로 예우를 위한 명예 기구였지요. 이는 서대감이 홀로 외롭게 지낼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문의 경사였습니다. 서대감은 이 모든 행운과 행복이 곤경에 처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친구 홍대감의 도움과 어린 나이에도 지혜롭게 가정을 일으킨 젊은 부인 설류의 덕분이라 여기며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홍대감과 오래도록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 인연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겪은 기구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간 설류의 현숙함에 감복하여 매일매일 그녀를 향한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서대감은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귀히 보살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중 가장 폐쇄적이라 이름 높았던 고을 음적골. 그곳에서 가장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오참봉은 사람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한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여 부를 쌓았는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장수한 자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알 수 없다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오참봉은 참으로 미지의 인물과도 같았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이함도 그가 가진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는 그저 한낱 풍문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오참봉의 집안에는 금은보화 그리고 세상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차고 넘쳐 마치 용왕의 보물 창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으리으리했지요. 덕분에 고을에서 막대한 재물로 구축한 오참봉의 권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고관대작이 부럽지 않은 그 위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을원님은 진작에 오참봉에게 매수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고을의 그 어떤 도적들도 감히 이 오참봉의 집을 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라도 하듯 곧잘 황금으로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 화려함은 보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양의 그 내로라 하는 육조 판서들조차도 이 정도로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참봉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몹시 꺼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괴이한 그림과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활알 타오르는 불길처럼 부릅뜬 두 눈은 보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툭 튀어나온 주먹만 한 광대 뼈는 험상궂은 인상을 더욱 강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은 수염이 문제였습니다. 희끗희끗하고 마구잡이로 자라있던 수염은 마치 도깨비의 털을 연상시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런 오참봉을 도깨비 수염이라고 부르며 수근거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호환과 더불어 오참봉을 가장 무서워하였습니다. 오참봉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조차 그의 그림자만 봐도 슬금슬금 피해 다녔지요. 오참봉의 집 앞은 늘 한산했고 그의 가마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흡사 역병이라도 퍼진 듯 오참봉의 주변에는 늘 묘한 긴장감과 공포가 맴돌고 있었더랬어요.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참봉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오참봉의 재력에 혹한 양반 가문이 딸을 팔아넘기듯 혼인을 시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속 신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실체 없이 소문 속에서만 맴돌 뿐이었기에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참봉이 두 번째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어느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본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참봉의 기괴한 외모와 온통 비밀에 쌓인 두 번의 혼인, 그리고 사라진 부인들까지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말이야, 혹시 오참봉이 부인들을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아, 그 외에 밤마다 오참봉 집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지 않던가? 이 사람! 그런 말 함부로 뱉으면 아니 됨을 모르는가? 자칫 오참봉기에 들어가기라도 했다가는 아주 경을 치네 이 사람!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문이 무성한 오참봉에 대한 뒷말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참봉의 대궐 같은 기와집은 점점 더 거리낌의 대상으로 변해갔고 그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오참봉은 이웃 마을의 양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새로 성장하고 있던 고을의 분홍층들에게 도전을 받던 입지가 위태로웠던 향촌 양반들이었어요. 이 시기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고을의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과 결탁하게 되었고 향안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지요. 사정이 이러했으니 향촌의 양반들은 자신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새로운 파벌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참봉에게 초대받은 양반들은 오참봉의 악명 높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망설였습니다. 오참봉의 권세와 재력은 한양까지 닿아 있다는 소리가 파다하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소문이 무성하나 아직 우리의 두 눈으로 마주한 것은 아니니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초대에 연을 다하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연회 당일 양반들은 조심스럽게 오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은 멀리서도 그 이용을 뽐내고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양반들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집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병풍이 둘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들보마다 오색찬란한 등불이 매달려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황홀한 광경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오참봉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반들은 숨을 죽이고 오참봉을 주시했습니다. 소문대로 그의 외모는 몹시 기괴했지만 오참봉은 예상외로 점잖고 중후한 목소리로 초대에 응해준 양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참봉의 부드러운 말투와 정중한 태도에 양반들은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향긋한 술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오참봉의 재력과 훌륭한 접객 태도 덕분인지 그의 흉측한 외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화기애애해졌고 연애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특히 한 양반 가문의 두 딸이 스스럼 없이 오참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큰아버지를 대하듯 오참봉과 어울렸지요. 그렇게 잔치가 끝날 무렵 오참봉은
그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비단옷과 놀이개, 장신구들을 골라 한가득 선물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두 딸과 그 가족들은 오참봉의 집을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참봉은 눈이 뒤집힐 듯한 선물과 특산물들을 대접하여 환심을 샀지요. 그러던 중 오참봉은 두 딸 중 막내이던 수님에게 청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에 비해 조금 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또한 호기심이 과한 탓에 때때로 오참봉에게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수님은 성정이 차분했으며 또한 반듯한 태도에 나긋나긋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것이 오참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듯 보였지요.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무과에 급제하여 입궁하였으나 누명을 쓰고 축출당에 가난한 양반으로 지내고 있었던 아버지는 늘 가슴 한켠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이 닿은 이 오참봉의 막대한 재산에 줄곧 마음이 끌리던 참이었어요. 오참봉의 외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딸을 오참봉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추문이 무성하던 오참봉의 전처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봐야 했기에 아버지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답했어요. 그러자 오참봉은 따님이나 가족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저를 둘러싼 수많은 괴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니 제 집에서 한 달간 저와 함께 지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뜬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오참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오참봉이 보여준 번듯한 모습 때문인지 온 가족이 함께 오참봉의 집에서 한 달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오참봉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전처들이 모두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참봉의 자상한 태도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처음에는 걱정을 하던 수님 역시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처자를 후첩으로 두려는 심산이신가 싶어 걱정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어떻소? 그것이 저희 편협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하하, 그러하오. 그리 잘 보아주시니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어느덧 약속한 한 달이 끝나던 마지막 날 밤, 결국 오참봉은 스님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모든 것이 걱정된다면 청혼은 없던 일로 하여도 좋소이다. 아니에요. 날이 물론 저도 좋사옵니다. 수님은 망설임 없이 오참봉의 청혼을 승낙했지요.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가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던 차에 자신의 아버지도 은근 오참봉과의 혼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눈치를 주고 있었고 또한 막대한 재력을 가진 오참봉과 혼인하게 되면 줄곧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제 언니의 그 허영심을 채워줄 수도 있었기에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자신을 제치고 부잣집의 마나님이 된 동생을 질투한 언니만이 잔뜩 볼을 부풀리며 성을 낼 뿐 모두가 이혼사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오참봉과 수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흥겨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자마자 오참봉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수님의 가족들과도 왕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어요.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하인들은 혼례 이후 스님이 집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드넓은 집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바로 오참봉과 합궁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했지요. 거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기세로 스님을 이리 맺히고 저리 돌리며 떡 주무르듯 다루었습니다. 거기다 한참을 그렇게 제 입맛을 돋은 후 본격적인 거사에 돌입할 때면 항시 스님을 금침 위에 엎드리게 하여 둔부를 하늘로 높이 쳐들게 만든 후 남새스런 짐승들의 짝짓기처럼 참으로 요망하고도 괴팍한 노노만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악스럽게 스님의 뒤통수를 잡은 채 결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는 제 흥에 겨워 일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받아내는 스님의 기분이나 몸의 상태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다소 험상궂은 방식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스님은 겁간을 당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기에 초기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아비의 욕구를 받아내는 것 또한 아내인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던 착하디 착한 스님은 반복되는 시일이 지날수록 어느덧 익숙해져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혼인 이후로 변해버린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모습이 의아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스님은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지금 나리의 아내이자 안방마님이야. 내가 아니면 그 누가 나의 지아비를 보필한다는 말인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주변의 악소문에 늘 시달려왔으니 마음을 들고섭시 지내왔기에 그렇다 판단하여 스님은 극진한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참봉은 스님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긴급하게 볼 일이 생겨 잠시 먼 고을까지 다녀와야겠어.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식 이후로 오참봉은 단 한 번도 스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혹 얼마나 걸리시는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스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허나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리 부인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구려. 혼인 이후 가족이나 친구 초대를 극도로 꺼렸던 오참봉이 흔쾌히 함께 지내라는 말에 스님은 기뻐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날이 정말이신가요? 그렇다면 언니를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혼인 이후로 언니와의 사이가 너무 소원해졌지 뭔가요. 혼인 전에는 참으로 재미지게 지냈는데 어쩐지 제가 나리와 혼인을 한 이후로는 언니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스님이 배시시 웃으며 하는 말에 오참봉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스님에게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면서 각 열쇠들이 어떤 방과 어떤 자물쇠를 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지요. 오참봉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설명을 듣던 스님이 주의 깊게 듣던 도중이었습니다. 모든 방의 열쇠를 알려주었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열쇠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나리, 이 열쇠는 어느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가요? 스님의 질문을 들은 오참봉의 얼굴이 대번에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어요. 그것을 본 스님이 너무 놀라 단말말을 뱉으며 뒤로 나자빠질 뻔하자 이내볼레의 얼굴로 돌아온 오참봉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라와 보시오. 그리고는 스님을 데리고 행강채의 가장 구석에 마련된 후미진 곳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열쇠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곳간의 자물쇠요.
우리 집의 모든 방들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여줘도 상관없지만 이 따로 만들어둔 곳간만큼은 절대로 열어서도 누구에게 보여주어서도 아니 돼요. 만약 부인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수님은 오참봉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오참봉이 대문을 나서자 수님은 친정에 기별을 넣어 집으로 언니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언니와 소원해진 관계를 꼭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요. 얼마 뒤 수님의 기별을 받고 집으로 당도한 언니가 쌀쌀맞게 입을 열었지요. 부잣집 노인네에게 시집가. 친정은 아예 까맣게 잊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네가 어쩐 일이니? 이 언니를 다 초대하고 말이야? 언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저 나리께서 조금 사정이 있어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어휴 기집애, 이 얼굴 좋아진 것 좀 보라지?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는 듯 싶구나. 아버지께서도 딸 자식 팔아 재물을 얻은 기분이라며 그간 걱정이 많으셨는데 기우였다 말씀드려야겠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좀 전해줘, 언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역시 내가 꿰찼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야. 집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언니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말투로 비아냥댔지요. 수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언니의 호기심을 채워주며 집안 탐방을 이어나가던 중 마당으로 나와 행랑채 쪽을 살펴보던 언니가 말했지요. 헌데 참으로 이상해. 이렇게 커다란 대궐에 하인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니? 행랑채까지 이리 크게 지어놓고 어찌 부리는 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 혼례식 이후로 다들 사정이 생겨 나가버렸다고는 하는데 실은 나도 그게 이상하긴 해. 야, 그게 말이 되니? 네 혼례식 때 하인들이 좀 많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정이 생겨 나갔다는 말을 어찌 믿느냐? 아무튼 네 서방, 그 오참봉이라는 사람 여러모로 정말 수상쩍다 이거야. 제 언니가 열을 올리며 오참봉의 험담을 이어나가자 자신의 지아비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었던 수님은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뾰루퉁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언니는 행랑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호기심을 흘려댔어요. 넓은 집안을 헤집는 데에 정신이 팔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소화도 시킬 겸 마당으로 산책을 나왔지요. 그러다 언니는 행랑채 구역에서 유일하게 구경하지 않은 마지막 공간, 즉 오참봉이 경고했던 바로 그 구석진 곳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아, 저기 저 음침한 광처럼 보이는 곳은 대체 뭐야? 언니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본 스님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저곳은 관심을 가지면 아니 될 곳이야. 나리께서 저쪽의 곳간만큼은 반드시 열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였어. 오참봉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라며 약속까지 했다는 말을 하자 언니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봐야 네 남편인데 부인인 네가 좀 살펴보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니?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수님을 질질 끌며 언니는 성큼성큼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짝에서부터 괴이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고 있는 곳간을 올려다보며 언니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자,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자고로 곳간이라 함은 벼 외에도 살림살이나 여러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거야, 잘 알고 있지. 헌데 그게 왜? 야, 이 멍청아. 곳간은 추수 후에 거둔 벼를 저장하기 때문에 습기 조절이 용이한 털을 쓴단 말이야. 게다가 쥐를 비롯한 해수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 천지, 곳간을 이리도 음습하고 해도 잘 비추지 않는 위치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집은 처음 본다 이거사. 게다가 너의 남편 또한 그리 엄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예사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닐 듯 싶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곳은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언니, 이만 다른 곳을 구경하자. 다른 곳은 죄다 둘러보고 여기 하나만 남았잖아. 자, 어떠냐, 순임아. 아무도 모르게 슬쩍 열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잠깐 열어보고 뭐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몰래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도 모를 거야. 지켜보는 하인 한 놈도 없는데 멀리 떠난 너의 남편이 이 사실을 어찌 알겠느냐? 수님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과 굳게 한 약속을 깨는 것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언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수님 또한 이곳간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그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알겠지? 결국 수님은 품속 깊이 넣어둔 열쇠꾸러미를 꺼내었고 언니는 그것을 낚아채 가져가 버렸지요. 고막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곳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습한 기운이 자매의 코를 화학 끼치며 음산함을 더했답니다. 곳간에는 오래된 농기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고 그 한쪽에는 마치 우물의 뚜껑처럼 땅으로 향해 있는 작은 나무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 봐. 내 뭐라고 했니? 수상하다 하지 않았느냐? 저 문은 필시 지하로 통하는 문일 게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엄청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일까? 언니. 이제 그만 나가자. 응?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거사. 저곳만 들어가 보자. 언니는 수님의 애원을 무시한 채 지하로 향해 있는 나무 문을 열었지요. 문 안쪽으로는 땅속으로 향하는 계단이 깊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계단의 끝에는 널찍한 공간이 나타났고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자매를 덮쳤습니다. 희귀한 악취는 정말이지 코를 타고 넘어와 온 머릿속을 헤집는 듯 강렬했어요. 그것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수님이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고 눈을 가늘게 떴고 언니 역시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휴,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람? 언니가 코를 틀어쥐고 호롱을 들어 안쪽의 공간을 비추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곳간의 문을 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자매의 시야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공간의 천장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 쇠사슬에는 발가벗겨진 여인들의 시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하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는 시신들 또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중에서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었지요. 바닥은 흥건한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또한 핏물은 이미 말라붙어 끈적거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정녕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수님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님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님은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순임아,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수님은 쓰러질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열쇠를 주워 들었어요. 두 자매는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올라와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곳간의 문을 닫고 자물쇠의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끔찍한 악취와 참혹한 광경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수님과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과
꽃신을 씻기 위해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에 핏자국이 배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엄마야, 이걸 어째? 아까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묻었나 봐. 수님이 차가운 물로 씻고 또 씻었지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저주라도 씌인 것처럼 핏자국은 열쇠에 깊숙이 박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세였지요. 수님은 어쩔 수 없이 피 묻은 열쇠가 보이지 않도록 가지런히 포개어 열쇠 꾸러미를 원래 있던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공포에 잠식당한 수님의 얼굴은 창백함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좋아. 언니, 이제 어쩌면 좋지? 저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분명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내 지아비가 살생귀였다니. 내가 살생귀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다니. 분명 소문이 무성했던 전부인들과 하인들의 주검일 거야. 그러자 언니가 넋이 나간 수님의 뺨을 거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아, 정신 차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란다. 이 고을 원님과도 이미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 하였으니 관가에 발고해봐야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 뻔해.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데려올 테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아버지와 사람들을 모셔올 동안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겠지? 응? 이대로 우리가 그냥 도망쳐버리면 곳간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실토하는 꼴이야. 그러니 아버지를 모셔와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 말한 뒤 후일을 도모해보자. 언니는 수님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당부하고는 재차 수님을 다독인 뒤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님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참봉이 귀가하기 전 어질러진 주변을 잽싸게 정리하고 자신의 옷도 갈아입었지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듯 오참봉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님에게 안부를 묻자마자 대뜸 열쇠 꾸러미부터 찾는 것이었지요. 자, 내가 맡긴 열쇠 꾸러미는 보관함에 잘 넣어두었겠지. 오참봉의 더없이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에 수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답니다. 아, 그것이, 그럼요, 물론이지요. 헌데 어찌 그리 더듬는 것이오? 설마 나와의 약속을 깬 것은 아니겠지? 오참봉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수님이 아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오참봉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듯 고관함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니 열쇠 꾸러미를 꺼내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망할 것이 내 명을 어기고서 기어이 보았군. 아닙니다. 결코 보지 않았어요. 허면 여기 이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무엇이오? 억지로 지우려다 더욱 번진 것이 이리도 자명하게 남아있거늘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오참봉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소리쳤지요. 호기심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의 첩경이나 또한 그 목숨줄을 단축하는 첩경이기도 하지. 그리도 곳간을 열지 말라 일렀거늘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보고야 말았으니 당신도 저 방에 있는 여인들과 같은 꼴로 매달려야겠소. 저들 역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호기심이라는 놈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와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않아 결국 저 꼬락서니가 된 게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인 것이 밝혀지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말씀이야.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 그것은 정녕 스님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그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듯이 집에만 갇혀 지내겠사옵니다. 허니 제발 살려주셔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될 이야기요. 인간들의 거짓말에는 신물이 올라오거든. 대초에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에 일이 되었음을 알아야지. 오참봉의 태도를 본 스님은 더 이상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녀는 이제 용서 대신 자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마지막으로 천지신명님께 빌 시간이라도 주셔요. 묘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할 테니 가족에게 남길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부디. 좋다. 내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 정도는 주도록 하지. 내일 밤 당신을 처리하고 잡아먹을 테니 그때까지 기도를 올려두도록 하시오. 그리 말한 오참봉은 몸을 획 돌려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지요. 수님은 그 즉시 후다닥 도망쳐 광 안에 숨었습니다. 오참봉이 출타한 이후 수많은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언니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데려올 하루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긴 수님은 불안과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새고 다음 날 광 밖으로는 둔탁한 둔기로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오참봉의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하루의 유예를 주었더니 그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제 매달릴 시간이다. 오참봉은 삐죽삐죽 여러 개의 뿔이 솟아있는 방망이를 질질 끌면서 이 방 저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숨은 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수님은 양손으로 제 입을 막아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바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어두컴컴한 광 안에서 언니와 아버지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디 늦지 않게 와주셔요, 아버지. 언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수님은 소리 없는 절규를 뱉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킁킁 킁킁 마당으로 나온 오참봉이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소름 돋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거기냐?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인연이 감히 도깨비를 속이려고. 오참봉은 당장에 내달려 광의 문을 열어젖히려 했어요. 그러나 수님이 안쪽에서 자물쇠를 달아놓고 사슬로 꽁꽁 동여맨 터라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오참봉은 화가머리 끝까지 뻗쳐 문고리를 방망이로 연신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내리치듯 오참봉의 방망이가 광의 출입문과 문고리를 내리찍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머리를 감싸진 채 절망에 빠진 수님은 거의 까무라치기 직전이 되고 말았지요. 옳거니 열었다. 벌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부서지며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오참봉의 모습을 본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참봉은 스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바깥으로 끌고 나갔지요. 나를 이리 애먹이다니. 내년을 죽여 통째로 잡아먹은 뒤 너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주마. 오참봉이 방망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키득거렸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 여긴 스님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방망이가 스님에게 내리꽂히는 바로 그 순간 스님 아버지의 환도가 오참봉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오참봉이 뒤를 돌아보니 스님의 언니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장정들 여럿이 각각 무기를 꼬나들고 마당에 들어와 있었지요. 이후 몰려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무기로 오참봉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참봉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당에 피어오른 뽀얀 먼지가 걷히자 오참봉이 쓰러진 자리에는 오참봉 대신 윗입술이 하늘에 닿고 아랫입술은 땅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요괴의 주검이 죽어 있었지요. 거국이다. 사람으로 둔갑해 있던 놈의 정체가 거국이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고 그녀의 언니가 인파에서 뛰쳐나와 수님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하마터면 너를 잃을 뻔하다니 참으로 내가 바보 같았어. 그녀와 수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대성통곡하였고, 그렇게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간 실종된 사람들의 사연까지 모두 밝혀져 오참봉으로 둔갑해 고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요괴 거국이는 비명행사하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온 거국이 도깨비 수염으로 불리던 오참봉이 최후를 맞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수님은 오참봉이 지니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괴의 손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원혼을 풀고 또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천지신명의 큰 뜻이라 생각됩니다. 허니, 제게 넘어온 이 재물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에 쓰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선언한 수님은 이후로도 아버지와 언니를 집으로 모신 뒤 그간 오참봉의 그림자에 억눌려 지내온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또한 그녀의 언니는 자신의 그릇된 시기심이 하마터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 뻔한 일을 겪은 이후 그 마음을 고쳐먹어 수님을 끔찍이 여기게 되었고, 수님의 아버지 또한 한때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눈을 번쩍 떠 수님을 도우며 무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후 세 사람은 평생을 의롭게 살며 고을을 번영시켰다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